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 1월 달에 결정했는데 자 4월 15일부터 발효된다고 하는 이 민간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갑작스럽게 국힘은 이거 다 민주당 탓이다. 이재명 때문이다 라고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계속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요. 실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미국 정부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제대로 된 해법과 대안을 내놓고 논쟁하는 것이 없다. 오히려 정치 공방의 소재로 윤석열 일당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야당 쪽으로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이 상황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특별히 최강철 미주민주 참여포럼 대표 최근에 한국에 입국하셨는데 직접 모시고 이 이야기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 대표님. 예. 자, 일단 민간국가를 왜 지정했느냐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민간국가 지정이라는 것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왜 갑자기 민주당 때문에 이걸 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네. 이 부분부터 일단 먼저 짚어보고 민간국가 뭔지 좀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국의 야당 때문에 민간국가 지정됐다는 거는 전혀 논리적인 근거가 빈약한 아예 없는 그런 정치적인 선동적인 발언으로 보이고요. 일단 민간국가 지정이라는 거는 원칙이 미국 계획을 기준으로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간국가 지정은 첫째는 위험국가, 그리고 두 번째는 테러 지원국가, 그리고 이제 비지정국가 이렇게 나뉘는데 그거를 지정되는 이유를 보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또는 핵 확산에 문제가 있는 국가, 또 테러 지원을 하는 국가, 그리고 이제 경제 안보에 위협이 가는 국가, 그리고 마지막에 지역 불안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의 언론이나 많은 초점들이 지난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난 대통령을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2023년 1월 2일 또 1월 10일 반복적으로 이제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졌고 또 국힘당의 주요 고위층 당직자들, 당 대표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원했던 수많은 학회, 포럼에서 네. 지속적인 이 자체 핵무장 논리가 증강돼 왔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유로 이제 이게 지정됐다라는 게 이제 사실 한국의 야당이나 또 여러 가지 학계 또 이게 주류의 언론인데 이제 아까 정치적인 이슈로 네. 국힘당은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친중이고 또 친북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이제 비약을 했는데 그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요. 사실은 다른 이유가 사실 크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이나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핵무장론을 계속해주고 있는 윤석열, 네. 그리고 또 그 국힘의 중진 국회의원 네. 또는 정치인들이 핵무장론을 계속 거론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민간국가 지정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그 전에 이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간국가가 아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미국이 인식하고 특정 국가를 이제 단계별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습니까? 그런 그 선순위, 예. 뭐 하위 개념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위험 국가라는 경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지정했고, 위험 국가는 그리고 테러 지원 국가는 이제 뭐 시리아, 북한, 북한, 이란, 뭐 시리아 뭐 예. 이렇게 지정된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과 대만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이제 예. 위험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지금 초점을 갖는 게 핵무장, 자체 핵무장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예.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 25개국이 지정이 됐고요. 네. 2023년도 자료가 얼마 전에 홍기현 의원이 또 밝혔는데 32개 국가가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핵과 관련된 국가는 몇 개가 있나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사실은 별로 없는 없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예.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민간국가 지정이 됐는데 1월 5일인가 지정이 됐고 발효가 4월 1월 15일. 1월 15일 날
지정이 되었고 4월 15일부터 발효가 된다 이렇게 네. 이제 나오던데 예.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외교부 또는 이런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책임지는 이 사람들은 왜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제 근본적으로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간 국가를 지정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부 내에 우리가 에너지부라니까 핵을 연상을 하는데 아까 지정하는 이유는 5가지라 했잖아요. 네, 예. 핵 하나만이 아니라. 근데 에너지부의 자체 정보 방첩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 18개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각 정보기관들과 그리고 NNSA라는 그러니까 미국 국가 핵안보청이라는 데가 협업을 해서 아까 그 5가지 이유에 대한 카테고리에 속한 나라들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자체 내부 서큘레이션 정보 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에 이렇게 알리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민간 국가를 한국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981년도에도 네.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추후에 드리겠지만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 당시만 해도 1994년 해지되기 전 몇 년 전까지도 몰랐다고 네.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정책적 고려를 해야 되는 나라에 대한 판단인 거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실제로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기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도 됩니까? 민간국가 지정에 그러니까 뭐 대해서. 요번에처럼 알려지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는 예. 뭐 뒤늦게 그때하고 알려진 지금하고는 거죠. 완전히 네. 또 틀린 세계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민간국가 지정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핵무기 쪽이 아니라면 뭡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드립니다. 핵무기의 증강, 자체 핵무기 부분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민간국가 지정의 백그라운드를 그려왔다라는 네.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급격하게 바이든 행정부가 퇴임을 5일 앞두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5일 앞둔 상황에서 이걸 지정했을까라는 거를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것은 바로 아까 민간국가 선정의 5가지 이유 중에 핵만 보지 말고 네. 바로 지역 불안정과 예. 을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를 넘어서 의심 국가 내지 위험 국가라도 포함될 수 있었던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그 외교적인 실패였던 거고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계엄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의 12월 3일 계엄이 비상계엄이 결국 민간국가 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때 이제 그래서 몇 가지 논리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1981년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때 민간국가로 지정됐다고 했잖아요. 그 배경이 된 게 뭐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1972년부터 우리 핵 개발에 대한 야망을 갖기 시작하죠. 그 이유가 됐던 거는 1968년도에 청와대 김신조 습격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철군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철군을 한다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73년에 미 7사단이 철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4만 명 이상 됐던 미군들이 점차적으로 좀 감축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프랑스하고 협력을 해서 핵 개발에 이런 것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미국은 경고도 하고 우려도 하고 경고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75년도에 한국을 NPT 지금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시키면서 그걸 일정 부분 잠재웠지만 지속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리고 나서 1979년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로 대표되는 한국의 핵무장의 야망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도에 1981년도에 지정이 되잖아요. 예. 그건 무슨 의미냐?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냐? 자, 다시 그러면, 군부가 예, 광주민주화운동 직전에 계엄을 12.12 선포하는 것. 예, 계엄이 있었고 계엄 선포가 됐고 예.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 생명이 예. 희생됐잖아요. 학살이 됐죠. 예. 바로 그 이후로 네.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민간국가 선정되는 거예요. 네. 물론 핵의 위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들은 그런 이유였다. 그럼
24년 12월 3일에 우리의 계엄 사태는 어땠냐?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미군에 대한 공격, 북한군을 위장해서 미군과 미군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노상원의 수첩, 지금 우리 현재 그 계엄 수사가 내란죄만 일부 조사되고 있을 뿐이지 외환 유치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이제 전쟁을 유발하는 이런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건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예. 핵심 요지는 특수군대, HID를 포함해서 특수군대를 동원해서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예. 미군을 사살해서 북한군의 북한의 것처럼 성향을 쳐서 만들고. 미군을 개입시킨다. 그래서 이 계엄을 유지하게 만든다. 예. 그 전에도 사실 요번에 나왔지만 MBC 특보로 나왔지만 아파치 헬기를 NNL 근교를 따라서 네. 일부러 보이게 도발을 유도하게 항해를 했다. 또 드론 공격, 수많은 일들을 미국 정보사에서 파악을 한 거예요. 실제 파악했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미국 정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예.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의 많은 연방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비난 성명을 내잖아요. 그 다음 날 바로 비난 성명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예. 나왔어요. 예. 개별적.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코리아 코커스라는 하나의 의원 모임이 있는데 이 의원 모임은 한국 정부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 대변해주는 모임이에요. 거기에 소속된 분이 조 윌슨이라는 공화당 의원, 그 아미 베라라는 또 민주당 의원, 그 아태소유 위원장도 하시고요. 이런 분들도 즉각적으로 비난 성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12월 6일 날 브래드 셔먼 의원이 미 하원 본회의에서 대표 발언을 통해서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의 친위 쿠데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미 동맹의 근간은 정권과 정권과의 동맹이 아니다. 한미 동맹의 근간은 민주주의 가치를 근본으로 하는 동맹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저항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과 국민들께 경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고 함께 한다라는 발표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것들이 나왔죠. MBC에서 이제 그 브래드 셔먼 의원이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북한군이 한국군을 도발하고 공격하는 것과 네. 남한군이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남한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유다. 그래서 강한 경고를 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조금 예. 멈추고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경고를 했다는 것은 네, 노사원 수첩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전에 네, 이미 미국 정보 당국은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고 네. 그 정보가 브래드 셔먼을 비롯한 미국 하원 의원들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네. 지금 뭔가 지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경고 또는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래서 지금 셔먼 의원과 하원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연방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미 정부의 대항을 보면은 바로 그 계엄이 선포된 다음에 바로 의원들의 비난 성명이 나오고 백악관 대변인,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언급하잖아요. 한국의 민주주의의 탄력성을 보겠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길 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지만 그때 외교안보 보좌관 설리반하고 또 이 아시아 태평양을 책임졌던 커크 캠벨 같은 분들이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네.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어요. 막 초치해가지고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 큰 실수했다. 이 정도까지 발언하고 이게 그때 이제 집권당이었던 미국 민주당의 의회 의원들과 또 이 행정부의 공통적인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게 1월 10일까지 이어져요. 제이크 설리반이 1월 10일 날 또 한 번 발언한 다음에 15일 날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이적 지역을 방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안 해버립니다. 한국을 어디 않고. 안 하고 또 김종대 의원님 말에 따르면은 네. 수많은 한국과 미국의 핵 그룹 회의 여러 가지 회의들이 다 깨져 버렸어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트럼프 정부는 윤석열을 대하는 게 틀리는가? 네. 그건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국가정보원장 있죠. 18개 정보를 총괄하는 그 책임자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쪽 지역 하와이, 일본, 태국까지 방문하고 여기를 안 왔어요. 알았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도 지금 안 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네. 그 당시에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니까 예. 미국 민주당 행정부가 막바지에 예. 오히려 그냥 한국 민주당을 위해서 이제 아주 일반적인 접근과 분석입니다. 그래서 쿠데타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네. 라고 지적을 해주고 오히려 한국에 있는 윤석열 일당은 내란 세력은 트럼프 우리 도울 거야. 걱정하지 마. 네. 라는 것들을 사실 퍼뜨리면서 트럼프는 전혀 다르게 대응할 것이고 윤석열 오히려 비상계엄을 지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막 설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한국에 대한 그것은 한국 내부의 정권 문제가 아니라 일관되게 통용되는 나름의 논리나 그리고 방향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랐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셔먼위원만 발언한 게 아니라요. 셔먼위원 발언한 이 다음 날에 아마 김어준 씨가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를 제보받은 거를 살해 위협도 있고 뭐 했잖아요. 또 제가 알기로는 김용남 의원께서도 아마 그때 당시 제 기억에는 개혁신당 김용남 의원. 예, 그분이 발언을 지금은 어떻게 어떤 입장인지 모르시겠는데 미팔군의 출동 움직임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때 당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중요한 분들한테 네, 연락을 받고 피신하거나. 피신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국으로서도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 특별한 거는 북한군을 위장한 위장군이 미군을 공격하고 청주공항, 대구공항, 심지어 성주 사드기지까지 공격을 했다는 게 다 수첩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미 정보 당국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한미 동맹 자체의 근간을 다 이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려 버린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 말씀은 노사원 수집을 보고 미국 정부가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국 정부는 그런 동향이나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다. 군사위성으로 또는 이게 내부에 이제 그 일종의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됩니까? 제가 실체적 진실을 제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미국 정부가 더 잘 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가요? 제가 미국의 정보 당국 핵심자라면 저는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미국의 최헬맹국 영국이나 뭐 EU나 모르겠어요 일본이나 그런 나라들까지 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953년에 한미 상호보호 방위 조약을 맺고 혈맹으로 일본보다 훨씬 더 먼저 맺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동맹으로서.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이런 행위, 집권 이후에 여러 가지 위험성 있는 핵의 발언들 그리고 지금 이 계엄 자체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미국의 도감청과 수많은 정보 보고에 다 알려졌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왜 미국이 좀 막아주지 그랬느냐 했지만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 하는 미국도 못 받지 않았나. 우리 국회에서도 박선원 의원 또 뭐 김민석 의원들이 경고를 했지만 다들 믿지 않았잖아요. 이 21세기의 이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어찌 개업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지만 미국은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 그걸 알고 있어서 초기에 대응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좋긴 한데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도감청을 통해서 미국 정보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좀 자주국가로서 굉장히 자존심은 상하는 일인데 2023년이었나요? 그때 사실 도감청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때 용산에서 도감청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항의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항의도 못 했고 사실은 용산을 이전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안보는 엄청나게 뚫렸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 자산이 이제 뭐 술술술 빠져나가는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나 또 한국의 보수가 아니라는 분들은 합리적인 보수라는 분들은 지금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제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됐는데
그럼 이게 언제 해제될 거냐라는 거에 또 이제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논의는 한참 하고 있던데 일단 민간 국가로 지정되면 혹시 우리나라가 이제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까? 일단 당장 그 민간국가 지정국에 대한 조치들을 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 2천여 명 가까이 그 미 에너지부와 관련된 17개 연구소인가요? 거기서 14개 연구소에 협업을 한대요. 정보 공유도 하고. 예. 거기에 예. 단순히 뭐 핵 기술뿐만이 아니라 IT, 양자 기술, 그리고 바이오 모든 기술에 협업해서 엄청난 제약을 받죠. 예. 예를 들면 거기서 어떤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2천여 명이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 한 4만여 명 가까이 전 세계에서 참여한다는 예. 것 같은데요. 거기에 누가 연구 책임자가 우리 전 대표님인데 브라운 박사님이 계시다. 예. 그분이 이런 위험성 이거를 다 사전 리포트하고 체크해야 되는 걸 그런 번거로움을 이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겠냐. 단순하게 기술 개발의 차원에서도. 예. 그런데 제가 또 더 위험한 거는 우리 한미 핵 협정, 핵 안보 협정에서도 17조에 보면은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핵 기술, 핵 재처리 모든 것들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의 30%를 핵 개발로서 이 충당을 하겠다고 선언한 국가인데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핵도 위험하고 그런 걸 관리하는 거 이런 불안정한 이 쿠데타를 이런 나라다고 해서 민간 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 의심 국가로 간다면 그 핵에 들어가는 물질 그리고 중간 물질 그리고 시설, 부품 모든 거를 다 리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답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은 불이익 또는 예.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그 일종의 페널티 같은 거를 받게 되는데 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나와서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협의하고 있다. 4월 15일까지 한번 풀어보겠다. 중요하지 않다. 민간국가 단계가 3단계인데 우리는 3단계여서 네. 뭐 그렇게 별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조태열 대사나 조태열 장관이죠. 예. 조태열 장관 그리고 또 뭐 미 대사님도 예. 큰 문제는 아니라고 언급을 했지만 사실 그렇다면 핵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뭐냐는 걸 예.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외통위원회가 열렸는데 대부분 핵에만 관심을 갖지만 저는 이거의 트리거가 된 것은 이 무도한 계엄 선포였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조태열 장관께서 이거는 뭐 미국에 물어보니까 꼭 핵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대답하면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명확한 거예요. 이 계엄 선포. 북한군을 위장해서 이 미군 시설까지 미군까지 살해하려고 했던 이 계엄 선포가 트리거가 된 겁니다. 네.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런 불이익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지금. 자, 예. 대선 국면이고 윤석열은 파면이 확실시되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라는 쪽으로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실 질문이고요. 네. 풀어야지요, 저희가. 네. 사실을 지금 미국의 이제 트럼프 2기를 맞아서 전 세계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데 어쨌든 우리 동맹이라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민간국가 지정한 나라예요. 전례가 없는 나라 경우인데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풀어가는 단 유일한 해법, 빨리 풀어갈 수 있는 그거는 헌재가 빨리 탄핵을 이용을 하고 민주적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민주정부가 수립될 때만이 대화가 시작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바이든 행정부도 국방부 장관, 우리 한미동맹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 안보, 사회, 복지 모든 것의 포괄적인 동맹이 아니에요. 안타깝게. 우리는 그런 동맹이 되고자 노력을 해주는 게 맞는데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는 대개는 사실 안보 군사 동맹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여기를 패싱을 하는 게 벌어졌고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 지금 국방부 장관이 핵심국들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패싱이 됐고요. 더 중요한 거 우리 저기 대표님하고도 전에 송영길 대표님하고도 네. 몇 번 말씀 나눈 분 있잖아요. 털시 가바드라고. 네. 미국의 CIA, 뭐 DEA 수많은 DNI 수많은 정보국의 핵심 수장 털시 가바드가 여기 지역을 다 방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제외시켰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이 윤석열 정부의 대행들까지도 예. 우리의 대화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최대한 빨리 새로운 민주정부가
구성돼서 새로운 대통령과 내각이 구성돼야지 예. 대화가 시작될 거다. 그런데 제가 하나는 우려스러우면서도 또 기대가 있는 거는 미국은 한 번 뭐를 지정하면 그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참 느리지만 한 번 느리게 결정해서 결정이 되면 그거 풀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희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리에게 위기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관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렇죠. 이분은 또 딜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북미 대화가 굉장히 근접해 있다라는 게 지금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아마 바로 북한과의 어떤 회담의 시작을 알릴 거다라는 의견들이 꽤 저한테도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현재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민주적이었지만 또 평화를 원하지 않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일 수도 있고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엮여서 민간국가도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민간국가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 이제 파면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 아니면 네.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야당 대표이면서 대선 후보로서 지금 나서서 협의를 바로 트럼프와 하면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그 외교안보 쪽에 스탠스를 잘 가지고 가고 계시다고 봐요. 네. 지금 여기 한국의 보수 그러니까 극우지요. 극우와 국힘당 또 나가서 미국의 또 극우 쪽하고 연결돼 있는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지들을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친중이고 친북이고 미국의 국익을 해야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을 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측근이라는 스티브 배넌이나 또 이제 그때 이제 법률 자문을 좀 했던 모스탄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정강훈 쪽하고 그구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계속 미국에서 그런 유튜브 방영을 해요. 그렇지만 트럼프는요, 다양한 친구가 있지만 그런 말 안 듣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이제 각 분쟁 지역마다 특사들을 임명을 했어요. 그게 지금 가장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데가 가자, 중동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의 특사를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 한 분은 스티브 위트코프라는 분, 굉장히 지금 떠오르고 있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중동 특사를 임명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키스 켈로그라는 장군 출신을 사실은 우크라이나 특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특사로 임명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 러시아에서 켈로그 대사에 대한 특사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사실 미국은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네. 바이든 정부 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그거를 트럼프는 비판한 거고 트럼프 모든 캠페인에서는 비판한 건데 그렇지만 이분이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임명을 했지만 러시아가 거기서 반대를 하니까 바꿔요. 네. 그분을 물려내고 지금 스티브 위트코프가 중동 특사 겸 우크라이나 특사예요. 네. 그래서 어제 그제 사우디에서 첫날은 우크라이나랑 협의를 하고 다음 날은 러시아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거를 다 스티브 위트코프하고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이 정도로 말씀은- 의지가 예. 강할 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끝내겠다 의지가 강할 때는 거기에 맞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실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협상을 결과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파트너의 상황을 고려해서 사람까지 바꿔서 예.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거를 읽으시고 사실은 우리가 전에 방송도 몇 번 했지만 오늘도 지금 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그나마 지금 검찰 사법부가 정말로 누가 법꾸라지가 아니라 법 사기꾼 집단이 되지 않았냐라는 비판을까지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사법 카르텔이라고 사법 비판을, 카르텔이라고. 예, 엄청 비판을 받았죠. 그래도 일부 사법부에 양심과 합리적인 법관들이 계시다는 게 오늘 우리 많은 국민들한테 기쁨을 줬잖아요. 예. 안도를 주고. 예. 그랬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사법 카르텔, 그러니까 검찰권을 무기화하는 거, 웨퍼나이즈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증오와 반감이 있어요. 네. 그분이 4개 항목에 공교롭게도 비슷해요. 이재명 대표님하고 이렇게 씌워졌던 게 4개 항목에 91개 제목으로 기소가 되는데 물론 지금 다 정리가 됐지만 그래서 일부는 뭐 함정을 봤을 때 저거는 기소될 만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폭동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 우리 정사하고는 완전히 그렇죠. 좀 그런데 이제 다른데. 거기에도 본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낸시 펠로시 국회의장한테 10,000명의 방위군을 투입하라고 했는데 예, 예. 그래서 그 조작은 민주당이 했다라는 이게 주장이 좀 다퉈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백하게 본 거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의사당에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한 거는 맞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 외에 뉴욕에서 벌어졌던 스토미 데니얼하고의 허시머니 사건, 그 성추문 입막음 사건이나 여러 가지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지도 많았어요. 어쨌든 검찰 권력의 네. 무기화 이런 데서는 아주 정오심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지심이 있을 거다. 예, 실질적으로. 예. 거기에 화답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시한다. 예. 그죠? 아주 많이 외신들하고 아마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심지어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다면 한다라는 말씀을 메시지 네. 전달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저도 이제 미국 조야에 이제 알려나가는 거는 뭐냐면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의 극우 쪽에서 또는 일부 그 상대 당에서 이분을 뭐 친중이다, 뭐 좌파다 이렇게 몰아세우지만 가장 쉬운 답이 있잖아요. 이분은 사실 실용주의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분이 학번이 아마 제가 알기는 83인가 84학번 또래신데 네. 이분은 사실 그 어렸을 때 소년공으로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안동에서부터 성남으로 올라오셔가지고 학생운동도 하지 못했던 분이잖아요. 예, 예. 그 민주화운동이나 또 어떤 우리 옛날에 그 NL이라 그래서 반미 자주화나 이런 운동에 전혀 개입이 안 됐던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분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아버지 그 쓰레기차 청소차를 쫓아가면서 함께 일하고 이런 그러니까 몸에 실용주의가 완전히 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미국에 해주면 네. 깜짝 놀랍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정치적인 이슈로 이걸 그분을 좌파다 뭐 친중이다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예. 오히려 실용적이고 미국에 더 맞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은 분들은 굉장히 틀려한다는 거죠. 자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충분히 이제 협력 가능하다. 지금은 어찌됐든 대선 국면으로 가고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로 확정되는 이제 분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민주당이 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또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미국과 지금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관세 문제도 매우 심각하고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손해 볼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저렇게 수십조를 투자하면 한국 네. 일자리 만 개가 없어진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좋은 인상을 가진 국민들이 없는데 네. 민주당이 이제 수권 정당 또는 이제 집권이 예상되는 정당으로서 지금 제대로 대응을 하고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한국의 민주당은 집권당이 아니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60일 내에 바로 이제 정권이 출범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출범이 되잖아요. 저는 지난 몇 년간도 계속 주장하지만 한국의 민주당도 미국을 잘 아는 축적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아마 이제 현실적으로는 방미가 힘들 거예요. 선거 운동 기간은. 그렇지만 즉각적으로 방미 계획도 발표하시고 미국의 이제 조야를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예요. 다 오해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오해가 있기 때문에 딴 데서 공략도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모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외신가하고도 인터뷰들을 자주 하세요. 더 자주 하셔라. 네. 그래서 본인의 정책, 철학 이런 것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대놓고 뭐 지금 아직 후보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함께하겠다 할 수는 없지만 곧 집권을 하신다는 전제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한반도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로 본인이 선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I wanna be peacemaker and unifier. 나는 평화를 중재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 통합론자가 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전쟁을 없애겠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지 성명 함께 하겠다. 우리도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 의회에 한반도 평화 법안이 나와서요. 예. 대표님 그때 제가 한 달 전에 와서 뵙고 인터뷰도 하고, 예, 예. 워싱턴에 가서 성공적으로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 공화당 민주당 합쳐서 지금 35명이 예. 공동 발의를 34명이 해서 35명이 사인하고 있어요. 네. 그 법안을 한국의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주도가 돼서 미 의회에 나와 있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 또는 비슷한 결의안을 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미 민주당이 의원들이 주도가 됐지만 이 법안 자체가 트럼프 1기와는 틀리 트럼프 대통령이 펼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네. 대북 대화를 촉진할 거예요. 엄청난 명분을 주는 거예요.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할 때 엄청난 백래시, 이 반발이 있었어요. 네. 존 볼튼부터 수많은 미국 워싱턴의 이 기득권적인 네오콘적인 세력 그리고 군산복합체적인 세력. 그런데 지금 트럼프 2기는 존 F 케네디 주니어부터 제이디 벤스 부통령부터 아까 정보수장인 털시 가바드부터 모든 분들이 미국의 네오콘적이고 군산복합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요. 네. 그러니까 강요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의 그 평화 철학 구상에 맞게 다 짰어요. 네. 그런데 의회는 그때도 없었거든요. 의회 반대도 크죠. 그때 당시 미 민주당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Fire and Fury, 화엄과 분노 이렇게 싸울 때 민주당은 전쟁은 안 된다라고 했던 민주당이 미 민주당이 대화를 시작하니까 2019년부터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오고 막 하니까 저 북한 같은 불량국가하고 대화하면 안 된다라고 완전히 스탠스를 강성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법안이 나왔잖아요. 네. 4년 전에. 그때 이런 법안이 없었어요. 이 법안에 거의 50몇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해나갈 때 미국은 어쨌든 의회 지지가 없으면 힘듭니다. 모든 예산권이나 모든 것들이 의회 파워가 50%가 있어요. 한국은 대통령한테 몰려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의회랑 항상 대화하고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의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계엄 일으키고 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네. 미국이 그랬다면 미국은 수백 번 계엄이 나타났다. 그렇지 않는다. 그게 체크스 앤 밸런스인 거예요.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회에서 미 의회나 있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해주면 좋지만 국힘당에서 참여 안 하면 190명이라도 지지 결의안을 내주면 그게 미국의 의원들한테 더 힘이 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힘을 줄 수 있고. 자,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네. 차기 정권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실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정책적 협업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 그 네. 구체적인 과정 중에 하나로 네.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법안과 관련된 네. 1년의 트럼프의 북미 대화 촉진과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하면 매우 좋겠다. 좋습니다. 매우 좋다. 자, 그러면 최강철 지금 대표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그리고 외통이 좀 그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워낙 한국의 탄핵 국면 때문에 어려운 네. 것 같아요. 예. 모든 신경과 관심과 에너지가 거기에만 쏟아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볼 그러한 여력들이 좀 덜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님 2심 무죄 선고도 나오고 예. 그 탄핵도 인용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거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만 제가 중요한 예를 들게요. 예. 이것도 아까 우리가 이번에 그 민간국가 지정이 꼭 핵 이슈만이 아니라 예. 트리거가 된 거는 계엄이었다. 특히 북한군을 위장한 그런 아주 무도한 이 잘못된 친위 구테타였다는 거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 아까 행정부에서 1월 15일 날 민간국가 지정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한미동맹을 좀 이렇게 우리 확인하자라는 의미에서 뉴욕의 그 탐 소아즈라는 이탈리아계 그 백인 잘생긴 분이에요. 네. 그분 의원께서 affirming alliance between
USA and ROK 그러니까 한미 동맹 확인 결의안이라는 그러니까 다시 한미 동맹 확인을 해보자. 예.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한미 동맹이라는 의미에서 예. 냈는데 3월 4일까지 단 한 명도 사인하지 않았어요. 예. 이게 바로 이 무도한 계엄 때문에 야 지금 무슨 한미 동맹 결의안이야라는 게 미국 의원들의 마인드였던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법안은 얼마나 쉬운 법안이었냐면 그동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나왔던 결의안이에요. 예. 그냥 우리 한미동맹 튼튼히 하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양당 반대도 없이 딱 뭐 지지 사인해가지고 바로 상정해서 통과. 마크업 된다 그래요. 마크업 돼서 패스돼요. 그 다음에 본회의에 올려요. 하원 우리 국회 딱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건데 1월 23일 날 이게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3월 4일까지 아무도 사인 안 했고 지금까지도 4사람 참여했어요. 자, 그 말씀은 이제 한국의 윤석열에 의한 계엄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그렇습니다. 많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 하니 무슨 한미동맹이냐 기본적인 민주주의 예. 체제조차도 유지가 되지 않는데라는 인식이 이제 굉장히 강하다는 있습니다. 이야기죠. 그래서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3월 13일 날 한국의 국회에서도 여야당이 241명이 모였다든가요. 그래서 한미동맹 결의안이 나와요. 지지 결의안이. 저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튼튼하게 하자. 그래서 아마 민주당, 국힘당 합쳐서 201명인가 찬성을 하고 17명이 반대, 23명이 기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물론 그 뜻은 충분히 알고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은 튼튼해야 된다는 게 가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근데 적절하진 않았다 시점이. 네. 아까 말씀드렸죠. 미 의회에서도 나왔는데 한 사람 발의자 외에 사인도 안 왔다. 네. 지금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촛불을 거두고 조작해서 북한을 끌어들여 가지고 미군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이런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캐비넷하고는 미국은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결의안보다는 저는 생각에 오히려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 결의안을 해줬으면 아니면 같이 했으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하고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 성명이라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게 정말 좀 아쉬웠어요. 자, 이 말씀은 예. 이제 국회가 좀 제대로 역할을 하면 특히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외통위 위원들 지금 뭐 보좌진도 이 방송 보고 계신 분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트럼프 행정부와 차기 민주당 정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또 개선할 것이냐, 한반도 평화법안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결의안들을 만들어서 결국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돼야 하는 것이니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전쟁의 위험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렇게 퇴장을 하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네. 자 북미 대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좀 끼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낄 틈이 없어 보인다. 이거 이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됩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가 우리 사우스 코리아를 우리 모국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네. 우리 한국의 정치 윤석열 어쨌든 간에 내란 우두머리 깨서 만들어 놓은 이 상황 때문에 우리는 지금 패싱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부분에서 지금 패싱을 당하고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 안 오고 정보부 장관 안 오고 아무도 안 오고 미국은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아까 뭐 그 우크라이나 특사, 중동 특사 외에도 일단 이 한반도 부분으로 벌써 알렉스 웡이라고 트럼프 일기 때 북미 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 백악관 부보장을 임명했어요. 특히 그때 또 실무를 담당했던 그 누구죠? 후커, 네. 앨리슨 후커. 네. 예. 모든 진영을 다 갖췄어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대화가 있는데 뭐 혹자는 또 이런 의견도 있죠. 북한이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정말 60시간의 기차 타고 성공을 장담하고 왔는데 그 눈물을 머금고 돌아갔던.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핵을 더 만들고 네. 더 이런 게 진척이 됐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러시아와하고 포괄적인 안보 전략 동맹까지 맺는 그리고 며칠 전에 쇼이구 전 안보실장이 사실 또 방북을 하면서 북한의 몸값은 커진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이 미국하고 함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때가 사실은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민족의 문제, 분단의 문제를 우리끼리 풀지 못했고요. 벌써 우리가 올해 80년, 분단 80년, 해방 80년이에요. 네. 근데 우리끼리 못 풀었던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어떤 생존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게 됐고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의 당사자에 미국이 깊숙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미국에는 어떤 대통령도 여기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차기 정부가 지금은 팽당하고 패싱이 됐지만 강력하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아야 된다. 그 첫 출발이 제가 그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입으로만 하는 것보다 미의회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도 같이 한다거나 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함께 그분의 정책을 좀 도와야 된다. 물론 관세나 다른 부분 강하게 우리의 국익을 주장을 해야죠. 관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라든가 수많은 부분에선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윤석열의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를 다 치우고 네. 또 뭐 김정은 위원장도 한국하고는 남남의 국가라고 뭐 아예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한국이 이승만 정권이 휴전협정에 사인하지 정전협정에 안 왔지만 그 피해를 봤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준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기대할 거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최강철 민주참여포럼 대표가 지속적으로 국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 그리고 차기 정부와 논의를 좀 이어가면서 계속 활약을 좀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질문 끝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는 한국의 보수 정치 색깔을 가진 사람, 특히 극우 세력들하고 결을 같이 하고 뭐 우리 비슷하게 해서 미국 가서 로비하면 트럼프 다 우리 편 들어줄 거야. 정광훈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의 535명의 연방의원 중에서 예. 여기 내란 옹호 세력을 지지했다라고 얘기한 사람 보셨어요? 영킴 의원 빼고 예. 없잖아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했던 모스탄이라는 사람하고 또 애니첸이라는 뭐 동포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제 사실 극우 태극기 세력들이 있어요. 예, 예. 거기랑 관련된 미국의 보수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스티브 배넌 같은 게 좀 영향력은 예. 있죠. 또 매슐랩이나 이런 시팩의 그 임원들.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시민단체고 극우 시민단체고 미국의 주류의 목소리를 내는 연방의원들 차원에서 또 미국의 국무부나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목소리가 나오나요?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딱 보여지는 거는 다 패싱하고 있잖아 이 정부를. 자, 다 패싱하고 실제 트럼프 또는 트럼프 주니어죠. 네. 뭐 장남하고 가깝다 친하다 우리 그쪽 가면 충분히 윤석열 네. 탄핵 막을 수 있고 복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헛소리죠. 이번에 1월 20일 날 취임식 하기 전에 네. 뭐 홍준표 지사부터 수많은 정광훈부터 본인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부터 초청을 받은 것처럼 해서 네. 굉장히 이게 됐었잖아요. 버블로 뻥튀기가. 본인들 다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그 프라임 컨설팅 그룹인가요? 네. 프라임 팔러시 그룹 거기랑 사실은 로비 계약을 해서 1년에 뭐 8억 5천씩 조과하면서 거기로부터 받은 거지. 예. 미국 핵심들의 트럼프 캠페인에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자,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망상으로 움직이는 집단, 이제 국민들로부터 단죄를 받아야 할 시간이고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 또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해야 할지 과제가 켜켜이 쌓여 있지만 그래도 방향을 잡는다면 충분히 우리의 국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길 학수고대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훨씬 더 신장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최강철 대표님의 활약을 더욱더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민주참여포럼 이렇게 그 구글에 쳐보시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지역별로도 다 이 사진 구성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국익 그리고 한미관계의 개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정말로 자비로 활동하시는 단체이니 여유 되시는 분 그리고 정성이나 물질로 꼭 좀 지원과 참여를 하시면서 제대로 된 민주참여
포럼, 미주민주 참여 포럼 만들어 나가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귀국하시자마자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국으로 들어오시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항상 감사합니다. 예,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된다. 133만 명 넘어서고 있는데요. 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또 인터넷 비교원 광고 필요하신 분들, 집에 정수기, 휴대폰, 인터넷 교체 또는 계약이 만료되어서 새롭게 설정하실 때 꼭 인터넷 비교원 전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 강서 지역입니다. 가양역 근처에 있는 안티에이징 서울 강서점에서 눈썹 미용과 관련해서 특별 할인을 하는데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요. 1차 시술을 끝냈는데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근처에 계신 분들 30만 원 하는 거를 15만 원의 특별 할인으로 해서 전문가가 그리고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이 이경선 대표라고 있습니다. 광고에도 잠깐씩 나가는데 선착순 20명에게 특별하게 혜택을 드리니까 010-9308-2503 전화하시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강철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주말에 여러분들 자, 더 행복한 시간, 자, 많은 것들이 국민의 정성과 노력 그리고 눈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과 격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